마지막 파트인데요. 제 3파트에서는 백성에 대한 사랑, 주요 인물들 돌기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인데요. 이건 뭐 정말 뛰어난 거였죠. 여러 가지. 우선 그 언론에서 3사, 사관원, 사원부, 홍관의 이 기능을 좀 자유롭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언로죠. 그죠? 근데 이게 저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하고의 관계에 언로를 연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삶을 잘 알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언론에 대해서 관대 지르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관의 업무는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도 자세히 다 써놔야 된다. 자기의 모든 기록이 역사에 남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사관에게 전혀 이제 간섭을 하지 않는 이런 거 언론의 그런 개혁이죠. 그다음에 상언과 격쟁인데요. 이건 이제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상언 직접 그 호소를 듣는 거죠. 격쟁은 치는 거죠. 북이나 격가리 같은 걸 쳐가지고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백성 누군가가 하소할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해결해주는 이게 이제 상언과 격쟁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작은 아주 그 초기부터 신문고를 시작으로 해서 됐지만 지나가면서 연상부 때는 또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과정을 쭉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조는 여러 가지 폐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상언과 격쟁을. 그래서 제2 24년 기간 동안에 3,255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상언이 1,100회, 격쟁이 2,155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도세 자기 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많이 갔었는데 주로 그 갔다 오면서 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1791년도에 다시 부활을 시키죠. 지방 차원의 개혁도 했는데 수령권의 강화와 통제입니다. 이게 지방에서 중앙에서 내려간 관리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방 토호들이죠. 지방 토호들이 힘이 세가지고 여기서 내려간 공과 사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권을 좀 강화를 해. 수령권을 강화를 해야 그 나라의 정책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가 이제 그런 걸 고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조 때는 포평 제도의 도입인데 감사가 가서 보궐원들의 근무 성적을 작성 잘 하고 그 근무 성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영전하고 좌천을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또 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수령들 잘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측근들을 지방 수령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다시 좀 돌보도록 하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유득공 박제가 정약용 박지원 이런 그 자기 참모들이 좀 내려가서 백성들 다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응지소라는 게 또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겪는데 반드시 승리를 통해 가지고 왕한테 가게 돼 있었거든요. 모든 그런 그 상소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일부는 없애고 왕이 승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을 왕이 직접 청취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암행어사가 이제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영정조죠. 그래서 아마 어사 박문수 뭐 아주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 때도 역시 활발한 그걸 했는데 또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암행어사 자체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에 대한 감사 제도도 또 도입을 하는. 원래 암행어사가 있고 별건어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내는 암행어사를 별건어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암행어사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 게 정조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령공관은 암행어사를 수발하는
같이 가는 공간들인데 처음에는 사측이었다 그걸 공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의사의 판단에 대한 책임, 의사가 잘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 암행의사에 대한 암행의사 제도,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암행의사에 대한 또 통제 시스템도 도입을 해가지고 암행의사 자체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리도 또 예방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서을 차별이죠. 굉장히 심했었죠. 그죠? 서을이라고 그러는데 서와 을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는 양인 첩의 자손이에요. 첩이지만 양인의 첩이에요. 을은 천인이죠. 노비나 뭐 이런 첩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을이 어떻게 보면 격이 더 낮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서을이 양쪽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고려 때는 거의 차별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종 15년에 서울건국법이 제정이 되는데 아마 태종 때 이걸 만든 이유가 정도전이가 서출이었죠. 그죠? 계집종을 아버지가 건드려서 낳은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염두에 있어가지고 저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종조에서는 그것을 폐지를 했죠. 영조 자신이 사실은 무술의 아들이었죠. 그죠? 정조도 사실은 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차별을 두지 못하게 자신이 그랬지만 그 제도 자체가 갖는 그런 단점들이 많으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형을 형으로 부르하라. 이게 이제 법 문구에 법에 새겨지게 됩니다. 법. 이전까지 이렇게 하질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전 통변, 거기에는 양반 집안에서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자가 대를 잇도록, 이전에는 서자는 대를 잇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자로 대를 잇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정조도 처음 인사 단행 시 서를 함께 등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균관 생도들이 시험을 칠 때 서울 소통의 방안을 제시하라. 이걸 아주 시험 문제로 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편무방,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무방,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얼이 아니라 현명하나 현명하지 않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지 서얼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777년에는 본격적으로 서울 호통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절목을 반포를 하는데 서울 관 진출, 관에 진출할 수 있는 걸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의 검소한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뛰어난 서출들, 유득공, 이동무, 박정 이런 사람들을 검소관에 거기 임명도 하고 능묘에도 재관, 지방수령 이런 거에도 서울 출신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노비의 해방인데요. 정조 때 암양을 금지했다 그러는데 암양이라는 건 양인을 억지로 노비로 만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채무자들 이런 건 양인이었는데 저런 게 있으면 아주 노비로 만드는 이런 거였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양인이 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암양이라고 하는데 그걸 암양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78년에는 노비 추세도감이라는 걸 폐지를 했습니다. 노비가 도망을 가면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서 잡는 그런 기구였죠, 저게. 근데 그걸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비 대장 자체를 승정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고 왕이 직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에 노비 신분의 세습제가 이제 정식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게 1801년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운동을 한 게 1863년이었죠. 그러니까 그죠? 거의 반세기 이상 앞서서 노비의 신분의 세습제를 정조가 폐지를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박지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처삼촌한테서 공부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낙방을 했어요. 과거는 시험 패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68년에는 백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죠? 거기 가면 탑이 지금 10층 탑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그 공원타가 원각사의 터였는데 지금 이제 탑만 남아 있죠. 그래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그 학파를 백탑파라고 그랬습니다. 백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학문적으로는 북학파죠. 청나라를 배우는 진보적 북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종형 박용원을 따라가지고 북경을 갔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열하일기를 씁니다. 열하가 지역 이름이었죠. 열하를 갔다 온 일기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쓰는데 아주 뭐 그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그 책 내용이 소거, 욕설, 방언편 이건 정말 이런 내용들은 참 하기 어려웠던 시였는데 이런 걸 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묘사를 넘나드는 박지원의 문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조도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열하일기를 읽게 됩니다. 읽게 되는데 저걸 읽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속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굉장히 자유로웠던 정조인데 문체에 대해서는 저런 그 욕설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체 반정 이런 걸 선포를 하죠. 저속한 문장을 써서는 안 되고 경서 중심의 문장을 써야 되고 학문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하일기는 금서였습니다. 정조의 저런 태도 때문에 읽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지나가지고 다시 재발견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박제가는 박지원의 대자였죠. 실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득공의 숙부라고 유탄소란 분이 계셨는데 저분이 이제 이동무, 유득공, 이소우, 박제가 다 소출이었죠. 소출이니까 소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책도 내질 못해요. 내기도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권영집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집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신문 4대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명 저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죠. 그래서 정조가 또 이 소식을 듣고 책을 보기도 하고 이 청나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판도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청나라 유명한 문인들이 이 시집을 보고 아주 감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소출들을 교장학 검사관으로 발탁도 하고 박제관이 이제 그 후에 청나라를 더 이 2차례 더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학에 대한 그런 책을 쓰고 또 요약본을 써가지고 정조에게 바칩니다. 북학론이라고. 청나라의 문무예술들을 다 문화예술들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인물로는 원암 최재공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그런 분이죠. 이 사람은 이제 초기부터 사도세자의 사건이 부당성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조에 관심을 끌었던 분입니다. 아주 중용을 했죠. 5년 동안 독상을 했습니다. 독상이라고 하는 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자리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뭐 아주 드문 일이죠. 그죠? 아마 뭐 거의 최재공 말고는 그죠? 역사에 나오지 않을 그런 일인데 어쨌든 저렇게 신임을 하고 모든 걸 맡겼던 굉장히 믿고 맡겼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정조의 모든 개혁을 뒷받침을 했죠. 1791년 경제민주주의죠. 시전, 난전을 통합하는 그런 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에 대해서도 적극 동조를 했고 그래서 1793년에 영의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정약용이 같은 시대였죠. 아주 뭐 미틀 정조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었죠. 경기도 마제에서 태어나고 이벽이라고 자기 아마 그 사돈쯤 되는 사람인데요. 서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진사시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정조하고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중용을 읽다가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70가지를 적어가지고 정약용에게 숙제를 냈어요. 내가 중용을 읽다가 이런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보라. 이래가지고 이벽하고 같이 답안서를 만들었는데
그 답을 보고 정조가 아주 감탄을 했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89년도에 식년시 합격이 되면서 바로 초계 문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적으로 그 37세 이하 그 신하들을 3년 동안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뽑아내는 엘리트 교육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정약용은 첫해 교장학 시험에서 5차례 장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정책으로 관심을 많이 끌게 되고, 근데 아마 정약용이가 이 천주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천주교 집회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관직을 잃기도 하고 각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또 1785년도에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처벌을 받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92년에 그 수원 화성에 대한 설계도를 지시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부친상을 당했는데 정조는 부친상 당하고 있는 정약용에게 설계도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화성이 나중에 만들어지죠. 1794년도에는 암행의사로 나가서 활동한 적도 있고, 1795년도에 또 천주교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좌천이 됐다가, 또 좌천이 되더라도 정조가 즉시 이제 복귀를 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다시 중앙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실학파들, 중국의 학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실학파인데, 그런 실학파들과 정조를 보좌를 하고요. 또 자명소, 일종의 반성문이죠. 천주교에 대한 자기가 이제는 발을 빼겠다고 하는 내용을 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때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같이 문제가 됐던 그런 그 천주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을 당했거든요. 교양을 가거나 처벌을 당했는데 정약용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정약용이 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면 정약용은 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답을 하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약용이가 유배도 안 가고 천주교 때문에 유배도 가지도 않고 뭐 사역도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건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98년도에 벼슬을 내려놓고 1800년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죠. 방진에 유배를 가서 8년 동안 유배를 하다가 생활하다가 18년 만에 풀리고 와서 18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18년에 돌아와서 1836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조 자신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또 정조를 돌봐준 보호자를 하고 있던 신하들, 학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정조의 그런 오픈 마인드 된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조선 시기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년 2월 2일에 왕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을 하는데, 원래 계획은 한 4년 더 있다가 1804년쯤 갑자년이 되면은 양위를 하고 화성으로 가서 은퇴를 해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송할 계획을, 크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질 않죠. 1800년 5월 30일에 5회 연결하는 그런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요.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그 당시면은 자기의 군사, 자기의 취니부대가 확실하게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왕권을 많이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지침,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와 관련된 신하들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막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초계무신 이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상당히 훼손을 받는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리한 어떤 지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매년 5월이 되면 정조가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게 5월이었거든요.
이목 화변의 달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외상 후 장애죠. 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PTSD죠. PTSD. 매년 정규적으로 5월이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임무도 판단도 좀 흐려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사도세자 기일 전후에서 10일씩 정서도 물리치고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오해연구와 같은 파격적인 구상을 하게 되고 그걸 지시를 내리게 되고 아주 무리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걸 내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온몸에 부스럼이 납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악성 종기로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는데 약이 듣질 않아요. 종기가 나서 약을 쓰는데 어떤 처방을 내도 안 듣고 또 정조 자신이 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처방을 내기도 해요. 증상이 막 악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약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자기 부인하고 정순왕후가 달려오고 근데 이제 그 방에 정순왕후만 홀로 들어갔는데 절대로 왕방에 왕후가 혼자 들어가기는 돼 있지 않는데 혼자 들어갔습니다. 가자마자 곡소리가 들리고 정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코스잖아요. 그죠? 그런 굉장히 무리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종기가 생기고 전혀 약이 듣질 않고 의식이 혼탁이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관들은 갑자는의 꿈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 집복헌 양춘은 저기 사도세자가 한쪽은 태어난 자리고 한쪽은 정조가 세상을 떠난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순왕후가 있다가 여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정조가 독사를 당했다는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승정원 1기에 1800년 8월 29일 두 달 후죠. 1800년 6월 28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임금이 죽었으니 의관이 의심스럽다. 의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치를 의심을 한 거죠. 연훈방을 처방한 심연을 지목했다. 심연이 처방을 한 연훈방이라는 게 아주 좀 지독한 처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정약용의 신문집 여유당 전서에 정승이 역적 심연을 청구하여 상이 왕을 얘기합니다. 심연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좀 지목을 받아요. 그리고 남인들은 노론 벽파의 용수 심한지라고 그죠? 심한지라고 노론 벽파였죠. 그 당시만 해도 노론이 이제 세력을 쥐고 있을 거였죠. 그래서 계속 정조의 탕평책에도 반대를 하고 개혁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를 많이 했던 그 심한지도 지목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갈등 상태에 있었고 이래서 그 당시에도 정조가 독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굉장히 바닥에 퍼져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전체로 보면은 독살의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시수란 사람은 노론시파가 정조의 절대적 신임을 쥐고 있었는데 노론이 하고 있었지만 소론이 이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고 정조의 간병을 지휘한 사람이 실제로는 정조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롱은 그 절대적 친위 부대죠. 이게 굉장히 막강했죠. 그래서 정규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친위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키운 초계 문신들이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게 초기에 그런 위험했던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독살의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폐혈증 같아요. 폐혈증. 종기가 나는데 옛날에 뭐 항생제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계속 이게 잡히질 않고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면 균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의식이 혼탁해졌다고 하는 건 여기 그런 그 폐혈증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폐혈증이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사망하시게 된. 열이 잡히질 않았어요. 열이 잡히질 않고. 열이 나고 의식이 혼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보면 종기로 인해서 폐혈증이 생기고 폐혈증으로 아마 사망을 하신 것 같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워낙 신하들하고 갈등도 많았고 뭐 이러니까 독살의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만수라는 사람이 행장을 썼는데 왕은 공자주자의 학문으로서 요순의 도를 맡아 요순 시대를 열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문을 크게 개척하셨으니 500년 주기로 한 분씩 세상에 나타나는 명세의 인물이 바로 왕이다. 500년 만에 한 분 나타나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운이 없어 하늘이 그 수명을 제한했기에 성인과 성인이 주고받던 전통을 이제 다시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원통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만에 나타난 성인, 성군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정확하게 입각한 합리적 질서를 확립한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파 싸움이 참 많았는데 굉장히 심했죠.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탕평책을 써서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펴려고 했던 용조 정조가 다 같이 노력했던 그런 정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실한 개혁론자, 정확한 분석, 계획 그리고 실천을 해서 각 분야마다 굉장한 개혁을 했죠. 그리고 학문에 대한 실한 열정, 뭐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승의 노릇까지 다 하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신분 차별제, 서울 노비제도 다 폐기를 했고 상업의 자유화를 추구를 했고 또 무과 무를 다 갖춘 거였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 제도도 개혁을 하고 휴장각을 해가지고 확고한 문화 정치를 실현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책자를 만들고 이러니까 활자에 대한 개혁도 많은 활자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168종의 5,000권 이상의 책을 만들었고 문화 정치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하셨던 그런 군주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었던 왕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죠? 죽임을 당하는 이걸 다 자기 눈으로 보는 이런 거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영조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는 말을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에 의한 아버지 죽음, 고모들도 다 배신을 했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도세자에 대한 어떤 죽음이 어머니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도세자하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도세자는 또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외가 식구들 다 반대판에 가 있었죠. 그죠? 증오심.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어려움, 증오심 같은 게 많았는데 이게 상당 부분 이런 그 증오심이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승화를 시켜서 나라다운 나라,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이끈 문과 무가 절묘한 조화로움을 이룬 지혜로운 군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이건 끝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끝내 극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조와 김홍도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